한 벌의 교복이 한 소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거지라 불리던 소년은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로펌을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밝혀진 그 교복에 담긴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군산의 겨울은 차갑다. 바닷바람이 골목을 휘감고 낡은 주택가의 슬레이트 지붕 위로 서리가 내린다. 1997년 12월 11살 소년 도연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플라스틱 의자는 차가웠고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중환자실 불빛이 꺼졌다. 의사가 나왔다. 도연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보호자분,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떠났다.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낙하물에 머리를 맞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 회사 측은 안전수칙 미준수를 주장했다. 산재 인정은 거부됐다. 장례식장은 초라했다. 조문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도연은 검은 완장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 어머니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그 목소리엔 슬픔보다 공포가 섞여 있었다.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채권자들이 찾아왔다. 대출금, 병원비, 장례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어머니는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집값으론 빚을 감당할 수 없었다. 1998년 봄,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 도연아, 엄마 잠깐 다녀올게. 며칠만 있어. 며칠은 일주일이 됐고, 일주일은 한 달이 됐다. 전화는 끊겼다. 도연은 혼자 남았다. 동네 통장 아줌마가 고모에게 연락했다. 고모는 마지못해 도연을 데려갔다. 공부 열심히 해.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 알지? 고모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사촌 형은 도연을 무시했다. 도연은 작아졌다. 나는 짐이구나. 그 깨달음은 가슴에 박혔다. 6개월 뒤 경찰이 고모 집을 찾아왔다. 어머니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다. 대전의 한 여인숙에서였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였다. 도연은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장례는 간소했다. 고모는 돈 없다며 최소 비용으로 처리했다. 도연은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올렸다. 잘 가세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 단지 표현할 방법을 잃었을 뿐이었다. 학교는 지옥이었다. 도연은 교복이 없었다. 고모는 사줄 생각이 없었다. 체육복을 입고 학교에 갔다. 야, 거지 왔다. 반 아이들이 손가락질했다. 도연은 참았다. 부모도 없는 게 학교는 왜 와? 그 말에 주먹이 나갔다. 도연은 그 아이의 얼굴을 때렸다. 교무실로 불려갔고 고모가 학교에 왔다. 죄송합니다. 집에서 단단히 혼내겠습니다. 고모는 사과했지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도연을 때렸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도연은 맞으면서도 이를 악물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을 나왔다. 겨울 밤 공기는 칼날 같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걸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시야가 흐려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경찰서였다. 한 순찰차가 쓰러진 도연을 발견했다고 했다. 부모님 연락처가 어떻게 되니? 젊은 여경이 물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없어요. 한참 뒤에야 나온 대답이었다. 경찰서는 따뜻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다. 누군가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건넸다. 천천히 마셔. 무뚝뚝한 목소리였다. 중년의 형사가 도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름표엔 최태식이라고 적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고모가 경찰서로 왔다. 하지만 도연을 데려가진 않았다. 더 이상 못 키워요.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고모는 형사에게 말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최태식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사흘 뒤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할머니 강순애가 경찰서를 찾아왔다. 저 애를 제가 보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최 형사는 할머니를 말렸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애 하나 키우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도연은 할머니의 집으로 갔다. 판잣집이었다. 지붕은 비닐과 함석으로 덮여 있었다. 방은 좁았고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여기서 지내면 된다. 할머니는 이불을 펴주었다. 낡은 이불이었지만 따뜻했다. 도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내지 않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시장으로 나가 채소를 팔았다. 저녁 8시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았다. 밥 먹어라. 단출한 상이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맛있어요. 할머니가 웃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도연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교복이 필요했다. 할머니, 교복은 안 사도 돼요. 도연이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입학식엔 입어야지. 괜찮아요. 체육복 입을게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할머니는 시장에서 더 오래 일했다. 입학식 날 도연은 체육복을 입고 학교에 갔다. 다른 아이들은 새 교복을 입고 있었다. 야, 저의 교복도 없네. 수군거림이 들렸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또 싸움이 났다. 도연은 다시 경찰서로 갔다. 또 왔구나. 최태식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표정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거 없다. 내가 먼저 때린 건 아니잖아. 형사는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아버지의 것과 닮아 있었다. 일주일 뒤 집 앞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도연은 상자를 열었다. 교복이었다. 새 교복이었다. 메모가 하나 들어 있었다. 분실물 처리, 마이너스 경찰서. 도연은 상자를 안고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이 났다. 할머니가 나왔다. 누가 준 거냐? 모르겠어요. 도연은 거짓말을 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교복을 입어보았다. 거울 앞에 섰다.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야겠다. 그 다짐은 작았지만 단단했다. 비닐 지붕 아래 소녀는 자라고 있었다.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간 날 도연은 달라 보였다.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느껴졌다. 오, 교복 샀네? 반아이 하나가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더 이상 손가락질은 없었다. 도연은 교실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공부했다. 학교는 여전히 외로웠다. 점심시간이면 아이들은 무리지어 다녔지만 도연은 혼자였다. 급식을 먹고 도서관으로 갔다. 책이 좋았다. 책 속에선 누구도 도연을 무시하지 않았다. 어느 날 담임교사가 도연을 불렀다. 도연아, 성적이 많이 올랐구나. 네. 이번 중간고사 전교 15등이야.
계속 이렇게 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어. 장학금. 그 단어가 도연의 귓가에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시장을 지나쳤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좌판 앞에 앉아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손은 더 거칠어져 있었다. 겨울바람에 트고 갈라진 손이었다. 도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다. 밥 먹어라. 할머니는요? 나는 먹었다. 거짓말이었다. 도연은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늘 자신이 먹고 난 뒤에야 밥을 먹었다. 같이 먹어요. 그래, 그럼 조금만 먹을게.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었다. 도연은 밥을 천천히 씹었다. 할머니, 왜?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을게요. 할머니가 도연을 바라봤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럼 할머니 안 힘들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더 열심히 공부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펼쳤다.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밤까지 공부했다. 기말고사 결과가 나왔다. 전교 3등이었다. 도연아, 대단한데? 이러다 명문고 갈 수 있겠어. 담임교사가 웃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뿌듯함을 느꼈다. 중학교 3학년 가을. 도연은 전주의 한 명문고에 합격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였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그래, 잘했다. 할머니는 웃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기숙사 생활하면 집에 자주 못 와요. 괜찮다. 공부 열심히 해라.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입학식 날 할머니가 도연을 배웅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다. 도연아? 네. 몸 건강하게 지내라. 네, 할머니도요. 버스가 떠났다. 도연은 뒷자리에서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고 있었다. 고등학교 생활은 바빴다. 수업, 자율학습, 야간학습.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주말이면 집에 내려가야 했지만 도연은 점점 학교에 남았다. 할머니, 이번 주는 보충 수업이 있어서 못 가요. 전화 너머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집에 가는 횟수는 줄어들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도연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도연이냐?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내 할머니 강순애 알지? 나 박상구야. 내 엄마 빚 기억나냐? 도연의 손이 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가 우리한테 돈 빌려갔어. 근데 죽어버렸잖아. 그럼 누가 갚아야 되겠어? 상속 포기했어요. 법적으로 갚을 의무 없어요. 법? 야, 이 새끼야. 법대로 하면 너네 할머니 집 압류야. 알아?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도연은 집으로 내려갔다.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고 없었다. 집 문 앞에 붉은 스프레이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빚 갚아라.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저녁 할머니가 돌아왔다. 도연아, 왜 왔어? 학교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다. 사채업자가 찾아왔죠? 할머니가 입을 다물었다. 언제부터요? 석 달쯤 됐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내가 공부하느라 바쁜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해결할게요. 도연아, 넌 공부나 해라. 이런 건 어른들 일이야.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다음 날 도연은 고모에게 전화했다. 고모, 저 도연이에요. 왜? 할머니가 사체 때문에 고생하고 계세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도연아, 미안하지만 우리도 형편이 안 좋아. 내가 알아서 해라.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세상에 기댈 곳은 없었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최태식 형사. 도연은 경찰서로 전화했다. 최태식 형사님 계신가요? 최 형사님은 작년에 퇴직하셨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상대방이 말했다. 혹시 급하신 일이면 연락처 남겨드릴까요? 가끔 연락하시거든요. 네, 부탁드립니다. 사흘 뒤 최태식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연이지? 나야. 형사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야? 도연은 상황을 설명했다. 최 형사는 조용히 들었다. 알았다. 내가 아는 변호사 한 명 있어. 소개해 줄게. 형사님, 돈이 없는데. 걱정 마. 그 친구는 그런 거 안 따져. 일주일 뒤 서울에서 윤지훈 변호사가 내려왔다.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안경 너머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최 형사님한테 들었어요. 상속 포기는 이미 했다고요?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바로 했어요. 그럼 법적으론 문제 없어요. 다만 불법 추심이 문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녹음, 문자, 협박 내용. 다 기록해 두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겁먹지 마세요. 법은 당신 편이에요. 윤 변호사는 웃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모든 걸 기록했다. 전화가 오면 녹음했고 문자는 캡처했다. 한 달 뒤 윤 변호사가 다시 내려왔다. 충분해요. 이제 고소장 넣을게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법은 생각보다 공정해요. 도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물었다. 도연아,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니? 형사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라 괜찮대요. 그래도 돈은 내야 하는 거 아니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며칠 뒤 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연 씨, 고소 접수됐어요. 곧 수사 시작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비용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럴 순 없어요. 도연 씨,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저도 예전에 도움받은 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나중엔 나도. 그 생각이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연은 비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 약속은 작았지만 단단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며칠은 조용했다. 도연은 학교로 돌아가 시험 준비를 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갔다. 평온한 듯 보였다. 그러나 폭풍 전야였다. 2월 어느 목요일 밤, 도연은 기숙사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할머니였다. 도연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집에 사람들이 왔다. 도연은 벌떡 일어났다. 지금이요? 응. 문을 두드리는데 무서워서 못 열겠다. 할머니, 문 절대 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도연은 기숙사를 뛰쳐나갔다. 사감 교사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전주에서 군산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 하지만 막차는 이미 끊긴 시간이었다. 도연은 택시를 잡았다. 군산까지 가주세요. 학생, 거긴 5만 원은 나올 텐데. 괜찮아요. 택시가 출발했다. 도연은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다. 3만 원이 전부였다. 핸드폰으로 할머니에게 다시 전화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직 문 두드리고 있어. 경찰 부르세요. 벌써 불렀는데 아직 안 와.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1시간 뒤 도연은 집 골목 입구에 도착했다. 택시비는 4만 8천 원이었다. 학생, 돈 모자라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3만 원밖에 없어요. 기사는 한숨을 쉬었다. 됐어. 그냥 가.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도연은 골목으로 뛰어들어가. 집 앞엔 남자 셋이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문을 발로 차고 있었다. 야, 강순애. 문 열어. 도연은 다가갔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돌아봤다. 그중 덩치가 큰 남자가 비웃었다. 오, 손자 왔네. 내가 도연이지? 누구세요? 박상구야. 전화했잖아.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지금 불법 행위하시는 거 아세요? 불법? 돈 받으러 온 게 불법이야? 한밤중에 남의 집 문 두드리고 협박하는 건 불법이에요. 박상구가 한 걸음 다가왔다. 야, 이 새끼. 입 놀리는 거 봐라. 경찰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경찰? 좋아. 그럼 경찰 오면 내 엄마 빚 얘기 다 하자. 억 단위야, 억 단위. 도연은 숨을 참았다. 상속 포기했어요. 법적으로 갚을 의무 없어요. 상속 포기? 야, 그게 말이 돼? 내 엄마가 빌린 돈인데?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박상구가 웃었다. 법?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너네 할머니 이름으로 된 집 압류 신청할게.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내 엄마 빚 보증인이 누군지 알아? 내 할머니야. 거짓말. 거짓말? 여기 있어. 보증 서류. 박상구가 종이 뭉치를 꺼냈다. 도연은 그 서류를 받아들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글씨가 보였다. 연대보증인 강순애. 도연의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지. 내 엄마가 돈 빌릴 때 할머니 도장 찍었어. 그것도 모르고 상속 포기. 웃기지 마. 도연은 서류를 움켜쥐었다. 할머니가 도장 찍을 리 없어요. 그건 나도 몰라. 내 엄마가 알아서 했겠지. 그때 집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아, 들어오지 마. 도연은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다.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도연은 할머니를 안쪽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박상구가 문을 막았다. 야, 얘기 안 끝났어. 나가세요. 돈부터 갚고 나가지. 지금 당장 나가라고요. 도연이 소리쳤다. 박상구가 도연의 멱살을 잡았다. 이 새끼가 진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파란 불빛이 골목을 비췄다. 경찰차였다. 박상구가 손을 놨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갈게. 근데 도연아, 명심해. 돈은 언젠가 갚아야 돼. 남자들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경찰 2명이 다가왔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셨어요? 사채업자들이 와서 협박했어요. 경찰이 수첩을 꺼냈다. 진술서 작성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경찰이 돌아간 뒤 도연은 할머니와 마주 앉았다. 방은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할머니. 응. 보증 섞어예요? 엄마 빚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왜 그러셨어요? 내 엄마가 울면서 매달렸어. 돈 안 빌리면 도연이 너 학교도 못 다닌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그냥 찍었어. 나는 글도 잘 모르고 내 엄마 말만 믿었지.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도연아. 할미가 멍청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도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해결할게요. 할머니가 도연을 바라봤다. 어떻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 도연은 윤지훈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문제가 생겼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윤 변호사는 한참 침묵했다. 보증 서류가 진짜라면 복잡해지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서류부터 확인해야 해요. 위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만약 진짜라면요? 그럼 할머니도 채무 책임이 있어요. 법적으로. 도연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럼 집을 빼앗길 수도 있나요? 최악의 경우엔. 그럴 수도 있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학교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저녁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끓였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넘어가지 않았다. 도연아, 밥 먹어라. 네. 미안하다. 할머니가 또 사과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나 때문에 내가 고생하잖아.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 지킬 차례예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일주일 뒤 윤 변호사가 다시 내려왔다. 서류 감정 결과를 가져왔다. 진짜예요.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도장도 진짜고 서명도 진짜예요. 할머니가 직접 하신 거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법적으론 할머니도 채무자예요. 다만 불법 추심은 여전히 처벌 가능해요. 그리고 채무 금액도 재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요? 고금리 부분은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원금만 남을 수도 있죠. 원금이 얼마예요? 약 3천만 원 정도예요. 도연은 숨을 들이켰다. 3천만 원. 할머니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다. 제가 갚을 수 있을까요? 윤 변호사가 도연을 바라봤다. 지금은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을 벌 순 있어요. 시간이요? 채무조정 신청하면 원금을 나눠서 갚을 수 있어요. 5년, 10년 분할로.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윤 변호사가 일어섰다. 도연 씨. 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가 떠난 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하늘은 흐렸다. 눈이 내릴 것 같았다. 어떻게 3천만 원을 갚지? 막막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할머니는 도연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 도연도 할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았다. 공책을 펼치고 펜을 들었다. 해야 할 일이라고 적었다. 1. 공부 계속하기. 2. 장학금 받기. 3. 대학 가기. 4. 돈 벌기. 5. 빚 갚기. 단순한 목록이었다. 하지만 그 안엔 도연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반드시 해낼 거야.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도연은 그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고. 아무리 캄캄해도 길은 있다고. 그 믿음 하나로 도연은 버텼다. 윤지훈 변호사는 약속을 지켰다. 한 달 뒤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3천만 원을 10년 분할로 조정 신청했어요.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박상구 일당 불법 추심건 검찰에서 기소했어요. 정말요? 네. 증거가 충분했어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죠. 도연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법원 심리는 2달 뒤에 열렸다. 도연과 할머니는 법정에 섰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다. 채무자 강순애 씨, 현재 수입이 어떻게 되시나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벌어요. 연대보증 당시 채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어요. 딸이 급하다고 해서.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채무 원금 3천만 원, 10년 분할 상환으로 조정합니다. 월 25만 원씩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연은 숨을 들이켰다. 25만 원. 할머니 수입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법정을 나오며 할머니가 말했다. 괜찮겠니? 네, 할머니. 제가 도울게요. 넌 공부해야 하잖아. 공부하면서 할 수 있어요. 도연은 웃었다. 할머니도 따라 웃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주말엔 편의점에서, 방학엔 공장에서 일했다. 학교 성적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간절해졌다. 장학금을 받아야 해. 도연은 잠을 줄이며 공부했다. 고등학교 3학년 가을. 수능 성적표가 나왔다. 전국 상위 1%였다. 도연아, 서울대 갈 수 있겠는걸? 담임교사가 웃었다. 법대 가고 싶어요. 법대? 좋지. 내 성적이면 충분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해 겨울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할머니는 울었다. 잘했다, 도연아.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가 잘한 거야. 도연은 할머니를 안았다. 대학 생활은 바빴다.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주말엔 군산에 내려가 할머니를 도왔다. 4년이 빠르게 지나갔다. 사법시험 합격자 명단에 도연의 이름이 올랐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도연은 서울의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 초봉은 7천만 원이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다. 할머니의 빚도 절반 이상 갚았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일은 끝이 없었다.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는 날이 많았다. 주말에도 출근했다. 군산에 내려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할머니,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요. 괜찮다. 바쁘면 일이나 해라. 전화 너머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2년이 지났다. 도연은 이제 연차 변호사가 됐다. 연봉도 올랐고 맡은 사건도 늘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무언가 빠진 것 같았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도연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최태식 형사였다. 도연아, 나야. 형사님,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병원에 계셔. 도연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 쓰러지셨어. 지금 군산의료원이야. 도연은 서류를 내던지고 일어났다. 지금 갈게요. 2시간 뒤 도연은 병원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할머니. 도연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눈을 떴다. 도연아? 네, 할머니. 제가 왔어요. 할머니가 손을 뻗었다. 도연은 그 손을 잡았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다. 미안하다. 왜요, 할머니? 너 바쁜데. 오게 해서.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자주 못 와서. 할머니가 웃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할머니. 도연아? 네. 은혜는 갚고 살아라. 도연은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네, 할머니. 사흘 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장례는 조용했다. 최태식 형사와 시장 상인 몇 명이 왔다. 도연은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다.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텅 빈 것 같았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뒤 최태식 형사가 도연을 찾아왔다. 도연아, 밥이나 먹자. 두 사람은 할머니가 자주 가던 국밥집에 앉았다. 할머니 생각하면 여기 오게 되네. 최 형사가 말했다. 네. 도연아, 넌 이제 뭐 할 거야? 일 계속할 거예요. 그래. 그것도 좋지. 최 형사가 국밥을 한 숟가락 떴다. 근데 도연아. 네. 할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은혜를 갚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받은 걸 돌려주라는 거야.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젠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거지.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형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난 뭐 한 것도 없어. 교복 사주셨잖아요. 최 형사가 웃었다. 들켰네. 왜 그러셨어요? 그냥 내가 불쌍해서. 그것뿐인가요? 최 형사가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떴다. 나도 옛날에 도움받은 적 있어.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학교 못 다닐 뻔했거든. 근데 동네 어른 한 분이 학비 대줬어. 그래서요? 그분이 그러시더라. 나중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라. 그게 은혜 갚는 거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응. 그리고 넌 이제 성공했잖아. 이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야.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도연은 윤지훈 변호사를 떠올렸다. 그 역시 수임료를 받지 않았었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건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저 윤지훈 변호사님 찾는데요.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도연은 말을 잃었다. 뭐라고요? 교통사고였어요. 누구세요? 제가 예전에 도움받은 사람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그런 분들 많이 도우셨어요. 무료로. 도연은 눈을 감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도연이 물었다.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 네, 변호사예요, 저.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자가 한참 침묵했다. 사실 있긴 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 유산을 사위가 가로챘어요. 이혼하고 도망갔는데 도연은 펜을 꺼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맡을게요. 정말요? 네. 윤 변호사님께 받은 은혜,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은 어두웠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엔 빛이 있었다. 이제 알았어, 할머니. 도연은 중얼거렸다. 은혜를 갚는다는 게 뭔지. 그날부터 도연의 삶이 바뀌었다. 윤지훈 변호사의 딸 윤서영. 35의 이혼녀였다. 도연은 그녀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사위 조현민이 아버지 유산 8억을 빼돌렸어요. 어떻게요?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해외로 송금했어요. 이혼 직전에. 도연은 메모했다. 흔적은 있나요? 은행 거래 내역은 있어요. 근데 현민이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대요. 도망간 거군요. 네. 윤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 돈으로 제 딸 학비 대려고 했는데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정말 가능할까요? 해볼게요. 윤 변호사님이 절 도와주셨으니까요. 윤서영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로펌 대표에게 휴가를 요청했다. 한 달만 쉬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 개인적인 사건이 있어서요. 대표는 난색을 표했다. 지금 맡은 사건이 몇 건인데. 죄송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대표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한 달만. 감사합니다. 도연은 사건에 매달렸다.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해외 송금 경로를 분석했다. 싱가포르, 홍콩, 케이맨 제도. 돈은 여러 곳을 거쳐 숨겨져 있었다. 도연은 국제 변호사들과 협력했다. 로펌 인맥을 총동원했다. 2달이 걸렸다. 찾았습니다. 도연이 윤서영에게 전화했다. 정말요? 케이맨 제도 차명 계좌에 6억 2천이 있어요. 나머지는요? 조현민이 이미 썼어요. 하지만 6억은 회수 가능합니다. 윤서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법적 절차가 남았어요.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도연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했다. 조현민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싱가포르 경찰이 조현민을 체포했다. 한국으로 송환됐다. 6개월 뒤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조현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6억 2천만 원 전액 회수. 윤서영은 도연의 손을 잡았다. 변호사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괜찮습니다. 수임료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네. 도연은 웃었다. 윤 변호사님도 저한테 받지 않으셨어요. 윤서영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네.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은혜는 돌려주는 거라는 걸. 윤서영은 한참을 울었다. 도연은 조용히 기다렸다. 그날 이후 도연은 변했다. 로펌에서 퇴사했다. 대신 작은 개인 사무실을 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었다. 도연 법률사무소 마이너스 무료 상담. 매주 토요일 도연은 무료 법률 상담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왔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사기 피해. 도연은 하나하나 들어주고 도왔다. 변호사님, 돈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법은 모두를 위한 거니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거야. 주말이면 군산으로 내려갔다. 최태식 형사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형사님, 제가 왔어요. 오, 도연이. 어서 와. 도연은 형사를 도와 밭일을 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게 좋았다. 도연아, 너 요즘 잘 지내는 것 같구나. 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거지. 최 형사가 웃었다. 할머니가 보면 좋아하셨을 텐데.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러게요. 저녁 두 사람은 소주를 마셨다. 형사님. 응? 제가 왜 변호사가 됐는지 아세요? 글쎄, 정의감 때문 아니겠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형사님 때문이에요. 네. 형사님이 교복 사주셨잖아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최 형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랬구나. 그리고 윤지훈 변호사님도요. 두 분 다 저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최 형사가 소주잔을 들었다. 그래. 그게 진짜 성공이지.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어느 가을날, 도연은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할머니, 저예요.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굴러갔다. 할머니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은혜 갚으면서 살고 있어요.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봐요. 이번 달에 도운 사람 12명이에요. 다 무료로 했어요. 서류를 묘비 옆에 놓았다.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남한테 하고 있어요.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보고 싶어요, 할머니. 눈물이 떨어졌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도연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저물었다. 도연은 일어나 묘비를 쓰다듬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머니. 산을 내려오며 도연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문자가 와 있었다. 변호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밀린 월급 받았어요. 마이너스 김민수. 도연은 웃었다. 또 다른 문자. 변호사님, 제 딸이 대학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마이너스 박영희. 도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순환이구나. 도연은 생각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왔고 자신은 다른 누군가를 돕는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이를 도울 것이다. 은혜는 그렇게 이어진다. 끊기지 않고 흘러간다. 도연은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다. 오래된 발라드였다. 도연은 노래를 들으며 서울로 향했다. 창밖으론 저녁 노을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도연은 생각했다. 인생도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힘들었던 과거, 외롭고 가난했던 시절, 그 모든 게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도연은 알았다. 진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받은 은혜를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서울에 도착했다. 사무실 불을 켰다. 책상 위엔 새로운 상담 예약서가 놓여 있었다. 도연은 서류를 펼쳤다. 또 시작이네.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일은 끝이 없었다. 도와야 할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도연은 지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자신이 사는 이유를. 도연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서류에 메모를 시작했다. 창밖으론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도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할머니, 형사님, 윤 변호사님. 저 잘 살고 있어요. 받은 은혜 잘 갚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도연의 하루가 끝났다. 그리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은혜를 갚으며 사는 하루. 누군가를 돕는 하루. 그런 하루들이 모여 도연의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아름다웠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